그런데 이재명 후보 본인 스스로도 이런 논란을 돌파해야 함과 동시에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부터 뭔가 본인 색깔을 입혀야 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평균 6억 2천만 원 정도였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현재 약 12.9억 원, 그러니까 약 13억 원이 되겠죠. 약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17년 5월만 해도 20년만 꾹 참고 급여를 모으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38년이 걸려야지만 서울에 겨우 내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20년 걸리던 내 집 마련이 이제 한 푼도 안 써도 무려 38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었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줬는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현실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 얘기와 같은 거죠. 이도원 의원님, 저희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저희도 그래픽 제목에 차별화 딜레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둬야 될지 고민이 많다, 이재명 후보.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죄악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글쎄요. 부동산만큼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을 확실히 둬야 되는 거 아닌지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여러 논란, 경론들이 있을 겁니다. 왜 차별화를 해야 하냐면은 구조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여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리 이 후보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 선을 맞춰야 되냐 고민이 많은데 예. 1차로 한번 시도를 해봤죠.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로가 당선돼도 그것도 정권 교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 그리고 핵심 측근이라는 윤건영 의원이 마이너스 정치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수그러들었다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서 더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2차로 차별화를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얘기 보면 말이 굉장히 강하죠. 무능과 무지는 죄악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1차, 2차 뭐가 달라졌냐면은 1차 때 차별화를 비판하던 윤건영 의원이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무실장이 됐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아마 이재명 후보 측하고 청와대 측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를 얼마까지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해는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차별화를 또 그대로 놔줄 수는 없는 게 지금 최근에 문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문 대통령 본인은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정권으로 남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만큼의 차별화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수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될지 여전히 이 후보는 조금 딜레마에 빠져서 참 극복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후보의 차별화 행보를 두고도 친문 의원들끼리도 반응에 대해서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진실된 성찰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국정 방향도 문재인 네. 정부의 그 방향과 완전히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의 이 방향이 다른가? 라는 이제 큰 질문을 주신다면 좀 다르지 않다. 두 명의 친문 의원들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김종욱 교수님. 근데 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권 내부에 내가 좀 달라지려고 하면 뒤통수 때리는 게 아닐까.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는 정서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개선과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었고 문재인 정부가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늪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부동산 문제. 저는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또 하나 문제는
조국 전 장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 같은 경우가 불공정에 엄청나게 분노를 했죠. 예. 또 이것 때문에 중도층과 20, 30대가 상당히 이반을 했었고 소위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별화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대출주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정부가 재정을 풀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 대출한 거예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는요. 그다음에 2030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영끌해서 돈 갖다 대출한 거예요. 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을 규제한다고 할지라도 사각지대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지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는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좀 발언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기꾼 이중어나 이 사기꾼이라니까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부인은 또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식의 소위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제가 타당하지 않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정책본부장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 사태, 이 사태가 뭘 위해서 하는 거지? 정책을 잘 만드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 의원님? 뭐 상대당에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친문 의원들도 좀 갈라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진실한 성찰을 해야 된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 지냈던 윤영찬 의원은 소중한 성과들마저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나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성공한 정권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는요. 이렇게 다 분열되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국민의 여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여론이 그만큼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문재인 정권,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이낙연 후보라도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이었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다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그 친문의 정서 속에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을 거고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지금 부동산 정책 같은 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 이재명 후보는 그거 잘못됐다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거는 너무나 뭐 예측되고 또 누가 후보라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친문 의원들도 조금씩 온도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를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